안녕하세요. 최양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 명칭이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에 대한 개정안이 8월 26일자로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이제 발의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매 거래에 대해서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2006년에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벌써 13년 정도가 흘렀고요. 그 당시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그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매매가보다는 좀 깜깜이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월세 같은 경우도 매매 거래처럼 충분히 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세를 들어가거나 월세를 들어갔을 때 주민센터라든가 뭐 동사무소 이런 곳에다 신고를 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입신고라는 게 있고 확정일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입신고하면은 이미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부에서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전입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실제 임차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친척집에 뭐 잠깐 뭐 1년 정도 있겠다. 근데 그쪽에서 우편물도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서류도 이제 발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친척집에 뭐 임대차 기간이라든가 또 뭐 임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전입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월세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전입신고한 것만으로는 이게 정상적인 전월세 계약에 의한 전입신고인지 아니면은 또 일반적으로 그냥 동거인으로 등록돼 있거나 뭐 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같이 함께 이런 식의 것들이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집계를 그동안 해오고 했었는데 이 집계를 할 때 그 원칙 중에 하나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전월세 신고가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정일자라는 게 이제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또는 이제 전입신고보다 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서에 이 사람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확정일자를 이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찍어줍니다. 주민센터 같은 데서 그렇게 이제 발급을 해주고 도장이라든가 뭐 날짜 같은 거 이제 같이 이제 검인 날인을 해주는데 이런 경우만 이제 정상적인 전월세라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확정일자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전월세 신고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22.8%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상당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확정일자를 안 받는 전월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중에서는 또 전월세가 아닌 그러한 전입도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이런 전월세 신고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은요, 현재 어떻게 스케줄이 되어 있냐면, 이번에 이제 8월 26일 날 발의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내용이 올 이제 연말까지 이제 그 국회를 통과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그 공포일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1년 이후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타임 스케줄을 본다면 아마도 2021년 초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 법률이 통과가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방법은요, 계약 체결이 되고 나면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신고하는 내용을 보면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 같은 거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그 다음에 계약금은 얼마고 중도금은 얼마고 언제고 잔금은 얼마고 언제이고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 신고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중개를 통해서 전월세를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개사가 이걸 신고를 대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임대인이나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세입자라든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만일에 중개사를 통해서 신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전입신고와 별도로 확정일자를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월세 거래 신고를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에 하게 되면 이 신고하는 자체만으로도 임차인의 보호인 확정일자를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차인의 어떤 권리 보장이라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장이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전보다는 좀 덜 번거롭고 한 방에 다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제도가 이 전월세 신고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떤 주거 형태들 중에서 오피스텔이라든가 고시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전월세 신고 제도에선 제외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임차인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이 정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22.8%밖에 신고가 파악이 안 됐던 전월세의 금액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뭐 지역별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뭐 어떤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 게요. 일단은요, 전월세 현황 파악이 쉬워지고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가능하고 데이터가 좀 쌓이게 되면 임대차 부분에 대해 또 이제 전월세 시장이라든가 이런 임대 시장, 임차 시장에 대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법이라든가 또 좀 더 임차인을 보호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폐해들 같은 것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좋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나름대로는 전세 시장이라든가 월세 시장의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동안 이제 신고 없이 이제 임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실제 확정일자 받은 것만 실제 전월세 신고한 걸로 이제 그동안 간주를 했으니까 22.8%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겨진 소득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세금이 있다라는 어떤 조세의 어떤 대원칙이 있듯이 당연히 어떤 버는 게 있으면 나라에다 또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암암리에 신고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실질 소득보다는 훨씬 낮은 신고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세 정의가 실현되기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런 장점들이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의 또 농거들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고령의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원룸주택이라든가 뭐 다가구 주택 같이 한 명의 소유자이고 한 동의 건물이지만 여러 명의 이제 임차인을 받아서 이제 매달 보증금 일부 하고 월세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전월세 신고 제도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신고하는 것도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번거로움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은 아마 극복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뭐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큰 단점은 아니지만 뭐 잠깐의 단점이지만 어쨌든 극복될 문제다. 그래서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세금 증가 때문에요. 분명한 거는 당연히 소득 과표라든가 소득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소득세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증가되는 어떤 그런 세금 부분 때문에 이런 세금은 임대인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늘어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임대 가격에다가 임차인에게 이러한 비용을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전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임차인의
지불하는 임대료가 좀 높아짐에 따라서 또다시 전세라든가 월세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부작용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번거로움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아마도 조금 심각하게 얘기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들을 피는 정부나 아니면은 이런 안을 내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전월세 상한제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어떤 임대를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 또는 아니면 일정 기간 내를 확실하게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재계약이라든가 연장을 할 때 상한선을 둬서 주변에 있는 시세하고는 무관하게 이런 전월세 신고한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한선을 두어서 분명히 반대적으로는 임차인의 임대료라든가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건데, 분명한 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 중에 이렇게 성공하는 정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재계약을 응하지 않는다든가, 물론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으나, 그럼에 따라서 신규 계약을 원하고 그러다 보면 신규 계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연장 시에 한꺼번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꺼번에 신규 계약 시에 임대료를 확 올린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들이 있어서 임차 시장에 상당히 또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을 해서 이것들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소득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뭔가 부과를 하는 것들은 찬성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전월세 상한제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과유불급 같은 그런 성격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요즘에 상황들이 정치적으로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좀 약간 복잡한 시절에 전월세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러한 제도적인 것들, 형식,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스케줄, 이런 것들 하고 거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고요. 거기에 따른 궁극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름대로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는 이와 다른 또 가장 그 시간에 핫한 이슈와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항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